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꽤나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사람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지은행에서 아무 농지나 받아주지 않는 그런 제한 요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청자 또는 대상 물건에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농지나 농지연금용으로 매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지연금으로 평생 동안 월 300만 원을 받는 목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의 준비 방법을, 제가 생각하는 준비 방법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농지는 우상향하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다 라는 그 확신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미 과거에도 그래왔고, 그 물가 상승률이 매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씩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농지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확신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토지 경매로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하는 것을 메인 주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일반 매매로 산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던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값으로 농지를 또는 그 이하로 농지를 매입을 했을 때만 이 농지연금이라는 출구가 확실한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값으로 매입을 하는 순간 수익률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지는 거고, 수익률은 급등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인 자산들은 보통 경제 위기가 와도 반값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씩은 떨어지지만 반값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농지를 반값으로 샀다 그 순간 앞으로 보유하면서 수익률은 항상 플러스, 손해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하는 그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추가 대출을 통해서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가의 반값으로 50%로 농지를 낙찰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농지가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저는 문제가 없는 물건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물건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 감정가의 70%가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대출을 통해서 20%에 해당하는 추가 대출을 통해서 장기 보유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자를 추가 대출을 통해서 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는 수시 인출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담보 농지의 대출액이 감정가의 30%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30%가 넘으면은 내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감정가의 30%로 이내로 낙찰을 받았다 이러면은 사실은 자기 자본 없이 무자본 투자가 100%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지를 매입했으면 60세까지 보유를 하면 됩니다. 경작에 대해서는 경작 협의를 통해서 내가 이 농사를 짓는 경작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용농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면은 60세까지 아무 무리 없이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농지는 매년 5% 수준의 복리 효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60세 이전에 이 농지의 가격이나 수요가 증가해서 일반 매매로 팔 수 있으면 팔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농지연금용 농지는 토지 경매에서 계속 낙찰을 받아서 그 농지연금용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60세에 농지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는 기간 동안에 또
가격이 급등해서 일반 매매로 팔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 일반 매매로 팔고 우리는 또 다른 농지연금용 토지를 낙찰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는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선 농지연금 제도나 토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 경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두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거는 스스로 공부를 한다든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경매에 익숙해져야만 이 그래도 큰 돈이 드는 이 농지를 찾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없어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건도 잘 찾아야 되겠지만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물건 분석은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과 함께 어떤 지역에 대한 분석, 가격에 대한 분석,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농지증을 발급받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 이 농지 심의회를 통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반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갖고 싶은 농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려될 수도 있는 이 농지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임장 분석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농지의 요건들이 강화되면서 농지를 정말로 농사를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임장에서 꼭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농 경력을 쌓는 방법, 내가 직장인인데 어떻게 농업인이 되고 영농 경력을 쌓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농 경력을 쌓는 방법 또는 경작 협의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100% 농사를 짓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경작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만 나의 영농 경력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 준비하고 발급을 받는 어떤 노하우들, 이런 부분들을 잘 알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는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되어서 저와 함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미 이제 낙찰도 받으시고 농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경작 협의를 통해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이제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왔는데, 이미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이익이 벌써부터 적게는 한 1억 5천, 크게는 한 3억 4억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싸게 빨리빨리 매입을 해서 영농 경력도 쌓기 시작해야 이제 그 농지연금을 제때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영상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농지연금과 토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 물론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지식이 당연히 없겠죠. 저도 지금의 나름대로 이 전문가까지 오기 전까지는 여러 토지 클래스를 통해서 자료를 접하고 공부를 하고 어떤 책을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의 어떤 자료들, 공부했던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자료들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토지 경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도 에게도 저의 영상이나 그 저와 뭐 논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매는 아시겠지만 이 뭔가 문제가 있는 물건들이 나와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서 나의 소유로 만드는 그 과정인데, 이런 그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건 분석 또는 권리 분석이 잘 안 되면은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데 당연히 농업인이 됩니다. 저 역시도 일반 직장인이고 농업인이 지금 되어서 지금 수년째 영농 경력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없이도 농지연금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제안 드리는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거나 정말 자기 자본이 없어도 농지연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감정가의 30% 이하로 농지를 낙찰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 대출을 통해서 농지를 계속해서 보유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농지연금으로 신청을 할 때 담보가치의 대출액의 30% 이내까지는 그 대출이 있어도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자기 자본 없이도 농지연금을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기의 자본을 미리미리 부어놔야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내가 그 연금 형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필요한 거고요. 주택연금 역시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집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농지연금은 정말로 큰 장점인 게 자기 자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용 농지를 찾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저희 회원분들과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저하고 같이 하면서 이게 한 턴이 쭉 돌면은 이제 스스로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스로 하셔가지고 그분의 배우자들, 그분의 뭐 부모님들 이렇게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라고 더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로 노후 빈곤율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 이 노후 빈곤이 조금씩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 아무 농지나 우리가 농지연금의 농지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연금의 대상 농지의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거고 이 대상 농지의 조건은 농지은행에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인데 작년과는 다르게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이런 농지는 지금 올해 들어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목상 맹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목상 맹지여도 지목상 맹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목상으로는 맹지여도 실제로 가보니 그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를 찾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거고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점 이런 조건들이 하나씩 더 추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 주위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 농지연금이라는 출구 전략이 확실한 농지를 맹지여도 받아주기 때문에 맹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맹지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싼 농지를 낙찰 받았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농지연금에 이제 신청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한테 의견을 많이 묻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다른 토지로 묶여 있는 정말 누가 봐도 농지이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농지연금에서는 이제 받아줄 리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농지들은 이제 맹지이기 때문에 개발 관점에서는 정말 가치가 너무나도 낮은 농지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 주변 농지를 잘 활용해서 도로를 내야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풀어가지고 농지연금에 던지겠다. 이런 생각은 좀 그 생각에서는 벗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가입자 수가 폭증하고 있고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적 가입 건수를 보더라도 누적 지급액을 보더라도 쭉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가 보이시죠? 그만큼 농지연금의 인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적 금액과 관련해서 지금 농지은행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수시 인출형이라고 하는 담보가치 30%를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종신형으로 나눠주는 그 제도가 있는데 수시 인출형 제도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왜 부족하냐? 그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그만큼 농지연금에 대한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농지연금은 그대로 갈 겁니다. 어떤 농어민을 위한 어떤 그 제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건데 신청하는 사람 수가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대상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번에 농기계 진출이 어려운 농지 이런 것들처럼 하나씩 조건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그래서 벗어나서 누가 보더라도 농지로서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농지를 우리가 찾아야만 나중에 2년 후, 5년 후에 우리가 농지연금에 던질 때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제가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면 일단은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싼 농지부터 접근하는 거는 조금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토지 클래스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은 싸게 나오겠죠. 싸게 나온 거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을 해서 그 수익을 보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싸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전제여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지만 정말로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예를 들면 분묘가 있는 농지도 농지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물건들이 신청자 수가 엄청 많을 때는 이런 분묘가 있는 농지가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아니면 예를 들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가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조금씩 약간의 문제가 있는 농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작은 충실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임야에 인접한 곳을 개간해서 농지화를 한다던가 무늬만 심어놓은 무늬만 농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방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농지연금을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농지연금에 지금 조금씩 제약 조건들이 붙는 이런 현재의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이 방법 역시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작은 확실히 충실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진출입 여부는 꼭 확인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그 삽이나 호미를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뭐 가능하죠. 그리고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하지 않지만 내가 수확물을 충분히 내가 이동시키겠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농지은행에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런 지침을 지켜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경쟁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농지도 해줄 수 있겠지만은 이미 농지은행에 농지연금에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물건들, 분쟁 소지가 있는 물건들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히려 역설적이긴 하지만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이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농지는 누가 보더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사를 주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지라는 거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의 농지를 매입을 하는 게 농지연금을 위해서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지역의 농지가 반값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느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도 전부 다 이런 지역의 농지를 지금 낙찰을 받으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농지 역시도 이런 지역에 있는 농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역의 농지를 매입을 해서 앞으로 2년 후, 5년 후에 농지연금을 던질 때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게 신청을 해서 연금을 받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